백만장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낯선 여자가 그와 그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그가 깨어났을 때 결말은 놀라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보고 사랑에 대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서울의 분주한 도시에서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35세의 성공한 사업가 김준호는 강남대로를 따라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경력,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 그리고 7살의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이지윤 32세의 초등학교 교사가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변호사와의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녀의 임박한 이혼에 대한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통제적이고 이기적인 남편 박상우와의 결혼은 수년간의 불행 끝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항상 변덕스럽듯이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삶을 얽히게 했습니다. 김준호는 중요한 전화에 정신이 팔려 빨간 신호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지윤은 자신의 문제에 빠져 길을 건너다 주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김준호의 차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지윤은 기적적으로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피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윤은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들리세요? 제발 버텨요. 이지윤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 후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준호를 돌보는 동안 이지윤은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용 가방을 발견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가 있나요? 그녀는 경찰관 중 한 명에게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운전자는 혼자였습니다. 라고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지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로 얼룩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사고 목격자입니다. 병원에 동행해도 될까요? 아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지윤이 설명할 수 없는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며 제안했습니다. 경찰관은 이지윤의 눈에서 진실한 걱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부인. 하지만 나중에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준호를 태운 구급차가 떠나는 동안 이지윤은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고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이지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김준호 씨, 가족분 계십니까? 이지윤이 망설이며 일어섰습니다. 저 사고 목격자입니다. 그의 아들. 의사는 그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 씨는 안정된 상태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 순간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지만 다른 가까운 가족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지윤은 운명이 그녀를 밀어붙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매우 관대한 제안이지만 제발요. 이지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경험이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논의와 신원조회 끝에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지윤은 김준호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감독해 민준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윤이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민준을 자신의 소박한 아파트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직전이었던 그녀는 이제 갑자기 방금 만난 아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지윤이 민준을 손님방 침대에 눕히자 아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아질까요? 이지윤은 가슴이 아프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내 아빠는 강하단다, 민준아. 우리가 함께 아빠를 돌볼 거야, 알겠지? 그날 밤 이지윤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이지윤과 민준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은 아버지의 부재와 갑자기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 낯선 여자의 존재에 압도되어 우울한 침묵과 반항적인 발작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편 이지윤은 교사로서의 일, 김준호를 보기 위한 매일의 병원 방문, 그리고 민준 돌보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그들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민준은 의식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이지윤은 애정과 걱정이 섞인 눈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지윤이 민준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아이가 공책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이모, 왜 저를 돌보기로 했어요? 저를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 질문에 이지윤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줘. 네 아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난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가 회복될 때까지 널 돌보는 게 내 의무라고 느꼈단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곧 깨어나실까요? 이지윤은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빠는 매우 강하셔, 민준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방문해야 해. 우리의 사랑과 지지가 아빠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이지윤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남편인 박상구였습니다. 지윤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파트에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없더라. 무슨 일이야? 이지윤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우 씨,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고를 당한 남자의 아들을 돌보고 있어요. 뭐?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 박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에게 상의할 필요 없어요. 우리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요. 이건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논쟁은 계속되었고 박상구는 이혼을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하며 이지윤을 유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이지윤은 소파에 앉아 지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준호와 민준의 삶에 깊이 관여한 것이 실수였을까요? 그녀의 의심은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학교에 가기 전 처음으로 그녀를 자발적으로 안아주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모.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김준호의 작지만 고무적인 호전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그의 뇌는 더 많은 활동을 보였고 특히 민준과 이지윤이 방문할 때 더 활발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지윤과 민준은 함께 아침을 먹고 그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병원에 가서 김준호를 방문했습니다. 이지윤은 김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민준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을 때 김준호를 담당하는 신경과 의사인 박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뇌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존재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과 민준은 새로운 희망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곧 깨어나신다는 뜻인가요? 민준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 민준아. 모든 경우가 다르거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야. 계속 아빠에게 말하고 책을 읽어주렴. 여러분의 존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이지윤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민준은 평소와 달리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접시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모, 아빠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이지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민준에게 너무 애착을 갖게 되어 아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깨어나면 아마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 거야. 아마도 네가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민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모를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 이지윤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니지. 사랑하는 민준아. 아빠가 동의하신다면 내가 너를 방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너도 가끔 날 보러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이지윤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을 재운 후 이지윤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서울 위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게 민준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생각에도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준호가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김준호의 손가락이 꿈에 반응하듯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검은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자의 흐릿한 이미지가 아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고 표면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윤과 민준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주말 계획에 대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의 박 원장이었습니다. 이지윤 씨, 즉시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김준호 씨의 상태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지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깨어났나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이지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박 원장이 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분명한 의식 징후를 보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자극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을 하지는 않았고 신경학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고 이지윤이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김준호가 눈을 뜨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민준이 소리치며 아버지를 안으려고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준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는 듯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민준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달려가 김준호를 안고 싶었습니다. 몇 주간의 불확실성 끝에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족의 순간에 끼어드는 것 같아 느껴졌습니다. 김준호는 마침내 이지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박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 제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2번 눈을 깜빡여 주세요. 김준호는 천천히 2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김준호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고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겁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이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쉰 소리만 나왔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김준호 씨,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호흡 튜브 때문에 목이 자극받았습니다. 며칠 후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지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저는 이지윤입니다. 당신이 회복하는 동안 민준을 돌봐왔어요. 김준호의 눈이 더 커졌고 그의 눈에는 감사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그녀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이지윤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를 만지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매일 왔어요. 책도 읽어드리고 우리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 말을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김준호는 약하게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입술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후 며칠은
의료검사, 치료, 방문객들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김준호는 빠르게 진전을 보이며 말하기와 움직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그 이전 며칠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준이 간호사의 감독 해복돼서 놀고 있는 동안 김준호와 이지윤은 처음으로 둘만의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돌보는 것, 특히 민준처럼 장난꾸러기인 아이를요. 이지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훌륭한 아이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김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서 뭔가를 느껴요. 전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지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김준호가 혼수 상태 동안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떻게든 그녀에 대한 기억을 형성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꿈에서 저를 보셨는지도 몰라요. 이지윤이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히 꿈에서 나온 것 같은 분이세요. 그 칭찬에 이지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막 대답하려고 할 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준호야, 사랑하는 내 남편, 드디어 찾았구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병실로 들어와 김준호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이지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 김준호가 명백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 수진이 김준호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오 여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왔어요. 사고 당시에는 유럽에 있었는데 방금 돌아왔어요. 어떠세요? 이지윤은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김준호에게 키스를 하는 걸까요? 그녀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놀라움이나 거부감을 기대했지만 오직 혼란과 무언가 인식처럼 보이는 것만 보였습니다. 난 괜찮아.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진과 이지윤 사이를 오갔습니다. 수진아, 이분은 이지윤 씨야.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민준을 돌봐주셨어. 수진은 마치 이제야 이지윤의 존재를 알아챈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정말 친절하시군요. 이제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맡을 거예요. 이지윤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리며 문을 향해 갔습니다. 이지윤 씨, 기다려요. 김준호가 불렀지만 수진이 이미 그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회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병실을 나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아빠 방에 들어간 그 아줌마는 누구예요? 이지윤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내 아빠의 친구야, 민준아. 아빠가 깨어나신 지금 도와주러 오셨어. 하지만 이모가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셨잖아요. 민준이 항의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이모를 대신하는 건 싫어요. 이지윤은 민준을 안아주며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무도 날 대신하지 않아. 사랑하는 민준아. 네 아빠가 깨어나셨고 그게 중요한 거야.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난 항상 너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기억나? 약속했잖아. 민준을 안고 있는 동안 이지윤은 김준호와 수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등장은 이지윤이 지난 몇 주 동안 만들어온 깨지기 쉬운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이지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김준호에게 키스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고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김준호를 실제로 알지도 못한 채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수진 같은 여자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김준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대한 이미지들이 수진에 대한 흐릿한 기억들과 뒤섞였습니다. 수진은 대체 그에게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수진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지윤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준호의 비서였습니다. 이지윤 씨, 김준호님께서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와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긴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지윤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준호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지윤은 운명이 무엇을 준비해 두었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김준호, 수진, 그리고 이 복잡한 사랑과 운명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지윤은 그날 오후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의 전화는 그녀를 궁금하고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수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오직 김준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지윤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지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의 눈에서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 씨는 어디 계신가요? 김준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고와 당신이 어떻게 민준을 돌보게 되었는지에 대해 모두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기억에 많은 공백이 있어서 당신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고 당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사고를 목격했는지, 어떻게 민준을 돌보겠다고 자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난 몇 주를 어떻게 함께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김준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에서 감사로, 그리고 마침내 뭔가 감탄처럼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윤 씨, 당신이 해주신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민준과 저의 수호천사였습니다. 이지윤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지윤 씨.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김준호는 잠시 멈추었다가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수진에 대해서요. 이지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수진은 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우리는 1년 전 민준이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어제 그녀가 나타난 것은 저에게도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지윤은 안도감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매우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용해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비록 움직이거나 말할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매일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책을 읽어주고 당신과 민준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을요. 당신의 존재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방금 당신을 실제로 만났지만 오랫동안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지윤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연결을 느낍니다.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이지윤 씨, 이것이 성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제가 퇴원하면 저와 데이트를 해주시겠습니까? 병원과 제 사고의 맥락을 벗어나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지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지윤의 남편인 박상구가 분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군. 박상구가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가 당신이 나를 배신한 상대인가요? 이지윤은 놀라고 공포에 질려 일어섰습니다. 상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난 누구와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김준호는 이지윤과 박상우 사이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지윤 씨? 박상구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그녀의 남편이요.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우는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호 씨, 죄송합니다. 제가 이혼 절차 중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상우 씨와 저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에요. 김준호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놀라움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지훈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고와 민준이와 관련된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박상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누구야? 이 남자와 아이가 있는 거야? 아니요. 이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김준호 씨의 아들이에요. 김준호 씨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제가 돌봐왔어요. 박상우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나와는 몇 년 동안 아이를 갖기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낯선 사람의 아이와 엄마 놀이를 하고 있어? 박상우의 말은 이지훈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그녀의 거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돌보면서 그녀는 전에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개입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병원에 있고 이런 논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우는 김준호를 향해 분노에 찬 채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내 아내와 나 사이의 일이에요. 전 아내죠. 이지훈이 목소리를 찾아 정정했습니다. 상우 씨, 우리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고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당신과 상관없어요. 그래요?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그의 아들과 살고 있다는 걸 판사가 알게 되면 어떨지 한번 보죠. 원만한 이혼은 잊어버려요. 이 말과 함께 박상구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이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충격을 극복하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훈 씨, 저를 보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에는 눈물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내 아들을 돌봐주셨죠. 저는 당신의 과거나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호 씨. 처음부터 상구 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민준이와 당신을 돌보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상황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맹세컨대 상구 씨와 저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준호는 마치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듯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지훈 씨.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어요. 만약 당신도 그러시다면요. 이지훈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김준호 씨,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몇 주 동안 민준이를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 민준이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요. 김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와 함께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이모, 아이가 외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갔다가 이지훈의 얼굴에 있는 눈물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모, 왜 울고 있어요? 이지훈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민준아.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야. 민준은 아버지를 보고 다시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모가 떠나는 건 싫어요, 아빠. 이모를 사랑해요. 김준호는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이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아들아. 이지훈 씨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셨지, 그렇지? 민준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예요. 숙제도 도와주시고 일요일마다 팬케이크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잠들기 전에 책도 읽어주세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민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에
이지윤과 김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해, 그들의 삶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김준호는 아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준아, 간호사 선생님과 잠시 나가 있을 수 있겠니? 이지윤 씨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해. 민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김준호는 이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윤 씨, 방금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다고요?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걸 알아요. 우리는 거의 서로를 모르고 이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민준이와 함께한 이 몇 주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을 돌보면서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느꼈어요. 김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지윤 씨. 심지어 혼수 상태에서도 당신의 존재와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이후로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긴 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김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잠시 멈추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제 전 아내, 그녀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이지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준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민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년 전에 사라졌어요. 경찰이 몇 달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항상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지윤은 마치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 씨, 왜 더 일찍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직감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제 당신이 가신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이지윤의 얼굴에 명백한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죠?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통화는 매우 짧았어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고 전화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죠. 이지윤은 압도당한 채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김준호는 고통과 결단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지윤 씨.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당신과 민준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서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해요. 민준과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감정도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원장이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준호 씨, 이지윤 씨,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 씨에게 추가로 실시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걱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복잡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 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체내에서 독성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사고 전에 그가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지윤은 공포에 질려 입을 가렸습니다. 김준호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독살이라고요? 김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박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사고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윤은 충격에서 벗어나 김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의 전화,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지윤 씨, 만약 서연이 뭔가를 발견해서 사라진 거라면, 그리고 지금 나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거라면? 박 원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민준의 어머니 말씀이세요?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박 원장님.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지윤은 김준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결심이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김준호 씨. 이 일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김준호는 감사와 뭔가 더 사랑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지훈 씨.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당신과 민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이지훈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루되어 있어요, 김준호 씨. 민준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이것을 극복할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그들 사이에 새로운 결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이제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김준호의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김준호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서연은 무엇을 발견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와 위험 속에서 이지훈과 김준호는 어떻게 그들의 싹트는 사랑과 민준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서울 위로 해가 지면서 병원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이지훈과 김준호는 미지의 것에 맞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의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이지훈은 그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상황의 긴박함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그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심되는 독살 시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강민석이 병원에 와서 김준호를 신문했습니다. 김준호 씨, 강 형사가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 며칠 동안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혹시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까? 김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그 며칠은 대부분 흐릿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강 형사가 재촉했습니다. 사고 며칠 전에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사회와의 회의였죠. 기억으로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이지훈은 신문에 동석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김준호 씨, 그 회의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김준호는 그녀의 존재에 감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였죠. 전체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름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끝내자 강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 형사가 떠난 후 이지훈은 김준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김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민준을 도시 밖으로 데려가야 해요. 여기는 그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이모가 대전 외곽에 집이 있어요. 민준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씨,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민준과 함께 가는 게... 이지훈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거예요. 기억하시죠? 김준호는 감탄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민준에게 대전으로 휴가를 간다고 설명한 후 이지훈과 김준호는 이지훈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서연은 우리가 구 안성 등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외진 곳이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약혼했던 곳이죠. 이지훈은 질투의 감정을 느꼈지만 빠르게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은 언제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일 밤이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을 대전에 데려다 준 후 바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이지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윤 씨,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이지윤은 숨을 멈추고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서연 씨, 이지윤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등대에 가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뭐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김준호에게 전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지윤 씨, 민준을 보호해야 해요. 그들은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준호 씨? 이지윤이 속삭였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 순간 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준호는 보호하듯이 이지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림자 속에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윤은 그 인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빛 속으로 들어섰을 때 숨을 멈췄습니다. 박상구였습니다. 이런 박상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군요. 김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상우 씨? 박상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새로운 친구를 방문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고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죠? 민준이라고 했나요? 이지윤은 공포가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우,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박상구는 웃었습니다. 경찰? 이지윤, 항상 그렇게 순진했지. 경찰이 당신을 앞으로 닥칠 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김준호는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박상우 씨? 이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죠? 박상구는 둘을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김준호 씨의 회사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들 둘 다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시죠, 박상우 씨?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박상우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위협적인 존재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이지윤 100만 원짜리 질문이죠. 그 답은 그 답은 당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움직이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김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다면 박상우 씨,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는 거죠? 박상구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고 그의 눈은 한 번도 두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김준호 씨,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저에게 넘기세요. 김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아십니까? 이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뭐죠? 박상우는 웃었습니다. 당신의 새 여자친구에게 당신의 작은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지 않았군요. 김준호 씨, 정말 무례하시군요. 김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기밀 사항입니다. 이사회 대부분도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지요. 박상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상상해 보세요. 이지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박상우. 이제 그만 게임을 치세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죠? 박상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 비슷한 것이 반짝였습니다. 항상 똑똑했지, 이지윤. 단순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낭비한 게 아쉽군요. 그는 김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피닉스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보를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박상우 씨.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가 올바른 손을 결정하죠, 김준호 씨?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이사회, 정부? 그는 위협적으로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간단히 말하죠. 피닉스 프로젝트 파일을 저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다음에 서연을 보게 될 때는 시체 주머니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지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연 씨를 데리고 있나요? 박상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녀의 안전은 전적으로 김준호 씨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김준호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서연을 데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게 그저 또 다른 속임수는 아닌가요? 박상구는 휴대폰을 꺼내 몇 초 동안 조작한 후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녀는 분명히 겁에 질린 채 그날 날짜가 적힌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까? 박상구가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눈을 감고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주면 서연을 풀어주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말을 믿으세요. 박상구가 말했습니다. 이지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말이요. 거짓말쟁이이자 배신자의 말을요. 박상구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내 말이 유일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단 파일을 손에 넣으면 서연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김준호는 이지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굴복할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준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드리죠. 1분도 더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활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서연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문 쪽으로 향했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함께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과 함께 그는 밤속으로 사라졌고 이지윤과 김준호를 멍한 침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박상구가 떠났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이지윤은 김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정보를 줄 수는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김준호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명백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지윤 씨.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보 이상이에요.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에 관한 건가요?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적으로 얼마나 많이 밝힐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예요. 깨끗하고 사실상 무한합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지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네요. 왜 그걸 비밀로 하는 거죠?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파괴적인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지윤은 그 생각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김준호 씨, 무엇에 휘말리신 거예요? 일이 이렇게 멀리 가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지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해야 해요. 박상우에게 그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서연 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계획이 필요해요. 그 순간 이지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을 구하고 피닉스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싶다면 파란 가데니아를 찾으세요. 그녀가 당신들이 찾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윤은 메시지를 김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파란 가데니아가 누구죠? 김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서연이 젊었을 때 그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했어요. 그 이름으로 시를 썼죠. 이지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녀에게서 온 걸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서 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가데니아를 찾아야 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단서예요.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어떻게 해요? 박상구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비서 소피아에게 전화할게요. 그녀는 믿을만하고 민준을 돌볼 수 있어요. 가명으로 호텔에 데려가라고 할게요. 그녀를 정말 신뢰할 수 있나요?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에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김준호가 전화를 거는 동안 이지윤은 인터넷에서 파란 가데니아와 관련되어 서연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김준호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시내 중심계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작품 중 하나가 파란 가데니아의 꿈이라고 불려요. 김준호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전시회는 언제예요? 오늘 밤이에요.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개막식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드레날린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지윤이 대답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전시회에 가봐요. 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박상우와 그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지윤은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윤 씨,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지윤은 부드럽게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대고 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서연을 찾고 민준을 보호하고 박상우를 막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서로의 팔 안에서 힘과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의에 찬 마지막 눈빛을 교환한 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아무도 방구석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전송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그림자 속의 인물이 증가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이 위험한 비밀,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의 게임에서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서울을 감쌌을 때 이지윤과 김준호는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로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얼마나 긴박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소의 우아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김준호가 그들이 들어가면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서연이나 파란 가데니아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찾아보세요.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입은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예술과 부의 세계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갤러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조용히 예술에 대해 토론하는 상류 사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헤어져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갔고 각 작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몇 분간의 헛된 수색 끝에 이지윤은 그녀의 숨을 앗아가는 그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상화로 파란색과 보라색 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앙에 색채의 소용돌이 사이에서 간신히 보이는 꽃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파란 가데니아의 꿈, 이지윤은 그림 옆에 명판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김준호를 찾았고 방 반대편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이지우는 돌아서서 우아한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지만 이지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매혹적이에요.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술가는 숨겨진 것들의 본질을 포착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이지훈은 다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비밀을 봐요. 비밀의 층들이요. 마치 꽃이 신비의 바다에서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네요. 그리고 이지훈 씨, 그 신비의 바다에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여성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파란 가데니아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김준호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인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여성 서연은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여기서는 안 돼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그들을 갤러리를 가로질러 뒷문으로 안내했고 그 문은 어두운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서연은 두 사람을 강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박상우와 그의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김준호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서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사라졌던 거야? 그리고 박상구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연관된 거지?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준호.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이지훈이 개입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서연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인정의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지훈이군요. 준호,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김준호가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이지훈은 무시하고 서연에게 집중했습니다.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대답하려고 할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뒤로 비틀거렸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김준호가 그녀가 땅에 쓰러지기 전에 붙잡았습니다. 서연, 그가 외쳤고 이지훈은 미친 듯이 주변을 살펴보며 총격범을 찾았습니다. 가요. 서연이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림 속에 있어요. 파란 가데니아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그의 셔츠는 빠르게 그녀의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우리 가야 해요. 김준호가 외쳤습니다. 이지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가 김준호의 외침에 반응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서연을 들어 올리고 골목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와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이지훈이 외치며 옆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도 없이 달렸고 서연의 무게 때문에 도망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모퉁이에 버려진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타요. 김준호가 이지훈에게 명령했고 그는 서연을 뒷좌석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준호는 운전석에 앉았고 이지훈이 전혀 모르는 해킹 기술 덕분에 몇 초 만에 차를 시동 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속력으로 도망치는 동안 이지훈은 뒷좌석의 서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룸미러로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어요. 그들이 즉시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지훈이 물었고 서연의 상처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신세를 진 의사예요. 그는 질문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들이 김준호가 언급한 주소로 향하는 동안 이지훈은 서연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림, 그녀가 약하게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 이지훈이 물었고 그녀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파란 가데니아, 그저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암호예요. 그림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이지훈이 더 물어보기도 전에 서연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병훈 원장, 지친 표정의 중년 남성이 뒷문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어떤 문제에 휘말린 거니? 그가 물었지만 서연의 상태를 보자마자 즉시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빨리 안으로 데려오세요. 이병훈 원장이 서연을 살리기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는 동안 이지훈과 김준호는 작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은 긴장된 상태로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산군은 우리가 서연을 데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를 쫓아올 거예요. 김준호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야 해요. 정말로 그림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에겐 이게 유일한 단서예요. 이지윤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갤러리에 있어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훔쳐야 할 거예요. 이지훈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훔친다고요? 준호 씨, 그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를 체포할 거예요. 감수해야 할 위험이에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고 민준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병훈 원장이 수술실에서 나왔고 피 묻은 장갑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안정시켰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총알은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피를 많이 잃었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지훈과 김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이병훈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잠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들은 서연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백하지만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지훈이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고 이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김준호가 이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야 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이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병훈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하지만 준호야, 네가 휘말린 일이 무엇이든 조심해. 소문이 있어. 위험한 실험들과 부패한 기업들에 대한 소문들이. 김준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문들이죠? 이병훈 원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해요.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혁명적인 에너지원을 추구하고 있대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피닉스라고 부르더군요. 이지훈과 김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비밀스럽지 않았습니다. 경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나설 때 이지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준호 씨, 민주는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그 아이를 거의 잊고 있었어요. 김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아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그는 번호를 눌렀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소피아는 항상 전화를 받는데 이지훈의 등줄기를 오싹한 느낌이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 이 상황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김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가죠. 그들이 있어야 할 호텔로 가봐야겠어요. 그들이 호텔로 향하는 동안 이지훈은 그들이 점점 더 깊이 비밀과 위험의 미래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림, 피닉스 프로젝트, 박상우, 그림자 속의 신비한 조직, 모든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게임에 갇힌 순진한 아이. 우리는 그를 찾을 거예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치 이지훈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이지훈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오는 검은 차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림자 속의 인물이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야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체포를 실행할까요? 그가 받은 대답은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번지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차가 속도를 올렸고 민준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지윤과 김준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서울의 밤은 이제 불길한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도시와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 것 같았습니다. 명문 호텔이 서울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고 아드레날린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고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접수원에게 말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소피아 김과 어린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인했을 거예요. 접수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소피아 김이라는 이름이나 어린 소년의 오늘 체크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지윤과 김준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지윤이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접수원이 다시 확인하는 동안 김준호는 눈 가장자리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로비 구석에 있는 보안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이지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보안 영상을 봐야 해요.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매니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 비상 상황이에요. 몇 분간의 논쟁과 후한 팁 덕분에 그들은 보안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당직 경비원인 나이든 남자 최 씨는 그들이 그날의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기요, 이지윤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영상에서 소피아가 민준과 함께 호텔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본 것이 그들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몇 분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무리가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잠들어 있거나 약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민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지윤이 속삭였고 김준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데려갔어요. 김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결연한 표정을 지었고 최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녹화 영상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괴 증거입니다. 최 씨는 눈에 띄게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지윤은 다른 화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 봐요. 현재 주차장 녹화 영상에서 그들을 앞서 쫓아왔던 것과 같은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녹화 영상 사본을 손에 쥐고 그들은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막 자신들의 채 도착하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와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섰어, 잡아라. 이지윤과 김준호는 차에 뛰어들어 전속력으로 달렸고 검은 차가 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이지윤이 소리쳤고 김준호는 서울의 거리를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요. 김준호가 대답하며 급격한 회전을 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 강민석 형사에게. 도시를 가로지르는 광란의 추격 끝에 그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석 형사, 지친 눈을 가진 중년 남성이 그들을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고 그들을 빠르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이지윤과 김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서연에 대한 암살 시도, 민준의 유괴, 파란 가데니아의 신비로운 그림. 강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는 일련의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조사해왔어요. 실종, 의심스러운 사고들, 해외 계좌로의 수백만 원 이체.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세요?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강 형사는 사진과 메모로 가득 찬 보드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비밀 조직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일루미나티라고 부르죠. 그들은 기업, 정부, 심지어 경찰에도 침투해 왔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에너지 자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같아요. 김준호가 창백해졌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만약 그들이 그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정확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전체 국가들이 그들의 자비에 달려있게 되겠죠. 이지윤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림, 서연 씨가 진실이 파란 가데니아 그림에 있다고 했어요. 만약 그것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요? 김준호는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보호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해요. 김준호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민준을 찾고 일루미나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예요. 이지윤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갤러리는 감시될 거예요. 강 형사가 처음으로 그날 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은혜를 진 예술계의 몇몇 인맥이 있어요. 우리는 비공식적인 인수를 주선할 수 있을 거예요. 김준호는 이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요. 만약 우리가 잡히면... 이지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을 구하고 이 미치광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강 형사는 둘을 존경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의 작은 강도 계획을 세워봅시다. 세 사람이 갤러리 지도 위에 몸을 숙이고 전략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강 형사의 책상 위 램프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은 그들의 대화의 모든 단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전송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방에서 한 인물이 그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를 끄며 그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 인물은 일어나 화면들로 가득한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겁에 질린 민준이 멸균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야, 아주 곧. 그 인물이 중얼거렸고 화면 속 소년의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강 형사의 아파트에서는 그림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갤러리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강 형사가 설명하며 건물의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동작 감지기, 무장 경비원들.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죠. 뭔데요? 김준호가 지도 위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강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유주의 자만심이에요. 그는 매달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비공개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마침 다음 파티가 내일 밤이에요. 이지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초대 명단에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서 내 인맥이 필요해요. 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유한 예술 수집가와 그의 아내로 들어갈 거예요. 이지윤과 김준호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부 행세를 한다는 생각에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면 강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전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오늘 밤 사건 이후 파란 가데니아의 꿈을 그곳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히지 않고 할 수 있죠?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해요. 경비원들과 손님들의 주의를 끌만한 것.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성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끝냈을 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쉬어야 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이지윤과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쳐 보였습니다. 강 형사는 그들에게 손님방을 제공했고 둘 다 너무 피곤해서 항의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지훈 씨,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일에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지훈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준호가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필사적인 키스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의 감정의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김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걸 알아요. 우리가 서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지훈은 부드럽게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민준을 되찾고 이 미치광이들을 막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서로의 팔 안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지쳐서 그들은 잠이 들었고 그들의 몸은 마치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얽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가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깨웠습니다. 내 정보원 중 한 명에게서 정보를 받았어요. 강 형사가 말했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피닉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무언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날 거예요. 무엇인가요? 김준호가 물었고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도시 외곽의 비밀 시설과 관련이 있어요. 내 정보원은 그곳을 벌집이라고 불렀어요. 이지훈과 김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거기 있을까요?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그 그림을 손에 넣어야 해요. 벌집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준비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강 형사는 그들에게 우아한 옷과 가짜 신분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고급 갈라 파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 계획을 반복해서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밤이 찾아왔을 때 이지훈과 김준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체형을 강조하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그는 마치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강 형사가 갤러리 근처에서 그들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즉시 임무를 중단하세요. 잡히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없어요. 둘 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심각성이 그들에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강 형사가 차를 몰고 떠나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이지훈과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갤러리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보? 김준호가 부유한 수집가 역할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역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이죠, 여보. 새로운 작품들을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들이 초대장을 확인하는 경비원이 있는 문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날 일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한순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지훈과 김준호는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의 엘리트들로 가득 찬 호화로운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동안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인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의 입술에는 차가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그 인물이 중얼거렸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파란 가데니아의 꿈에 숨겨진 비밀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갤러리의 연회장은 수백 개의 촛불빛과 샴페인 잔에 딸랑거리는 소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김준호는 연습한 우아함으로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완벽하게 부유한 예술 수집가 부부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김준호가 기업인 그룹과 인사를 나누며 속삭였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고 창고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지훈은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숨겨진 입구나 주위가 산만한 경비원의 징후를 찾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익숙한 인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누가 있는지 보세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 김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방 반대편에서 갤러리 주인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상우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김준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 순간 불빛이 잠깐 깜빡이더니 약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곧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강 형사의 신호예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곧 주위를 분산시킬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이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갑자기 정문 쪽에서 큰 소동이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달려갔고 손님들은 걱정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이지훈이 말했고 둘은 조용히 전에 확인해둔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 형사가 제공한 위조된 출입카드를 사용해 그들은 서비스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달렸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창고라고 표시된 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김준호가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안 패널 위에 올려놓았고 몇 초간의 긴장된 순간 후에 불빛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고는 거대했고 조심스럽게 포장되고 라벨이 붙은 예술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란 가데니아의 꿈을 찾아야 해요. 이지훈이 말하며 라벨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의 필사적인 수색 끝에 김준호가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포장해서 꺼내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저 아름다운 추상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이지훈이 말하며 그림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김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근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 형사가 제공한 특수 앱을 사용해 이미지를 스캔했습니다. 갑자기 사진 위에 텍스트 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예요. 김준호가 말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서연이 나노 기술을 사용해 그림에 정보를 숨겼어요. 그들은 해독된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고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일루미나티는 이를 이용해 세계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제하려 합니다. 벌집은 작전 기지입니다. 좌표 37댁 35 ON 127댁 C22 민준이 핵심입니다. 그의 DNA가 피닉스 기술과 호환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활성화를 막으세요.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서연 이지훈과 김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지훈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민준을 이용해 피닉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그들이 이 폭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가까이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야 해요. 김준호가 말하며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렸고 거기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에 둘러싸인 박상구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박상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술품 도둑들을 잡은 것 같군요. 이지훈과 김준호는 마치 쥐덫에 걸린 쥐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상우, 김준호가 말했고 시간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박상우가 웃었습니다. 오, 준호, 항상 그렇게 순진했지.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사람이 당신뿐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나요? 일루미나티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계획해왔어요. 민주는 어디 있어요? 이지훈이 요구했고 그녀의 분노가 두려움을 대신했습니다. 안전해요. 박상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요. 곧 그 아이는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거예요.
갑자기 먼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고 창고를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지우는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김준호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휘어요. 어둠과 혼란을 이용해 그들은 어리둥절한 경비원들을 지나쳐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갤러리의 복도를 달려 공황 상태의 손님들과 혼란스러운 경비원들을 피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밤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빠져나왔을 때 강 형사가 차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 타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갤러리에서 멀어지며 차가 가속하는 동안 이지훈과 김준호는 숨을 고르려 노력했습니다. 그 폭발은 뭐였어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강 형사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계획이었죠.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벌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민준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냈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내 정보원에 따르면 일루미나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그것은 내일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김준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까지 그들을 막고 민준을 구할 시간이 있어요. 이지훈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거죠. 차가 밤속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조용히 그들을 따라오는 드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드론은 그들의 위치를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벌집, 서울 외곽에 숨겨진 첨단 지하시설에서 한 인물이 여러 개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화면에는 민준이 보였고 그는 이상한 파란 에너지로 맥동하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야. 그 인물이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종교적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곧 피닉스가 깨어나고 세상은 그 죄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벽의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훈, 김준호 그리고 강 형사가 벌집을 향해 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전 인류의 운명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려 하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의 차가 서울의 텅 빈 거리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그림에서 발견한 좌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김준호 그리고 강 형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 있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마침내 김준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략 없이 벌집에 그냥 들이닥칠 수는 없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 몇몇 연락책이 있어요. 그들이 장비와 전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 더 큰 위험에 처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김준호는 이지훈의 절박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똑똑하게 행동해야 해요. 일루미나티는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어요. 그들이 선택지를 논의하는 동안 강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강 형사님, 전화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박사입니다. 서연 씨가 깨어났고 당신과 긴급히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약하지만 결연한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피닉스 프로젝트의 활성화에는 특정한 일련의 사건이 필요해요. 먼저 민준의 유전자 서명으로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코드 순서가 있어요. 서연 씨, 김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서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기 전에요. 이지훈과 김준호는 이 폭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코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그 코드를 벌집의 중앙 컴퓨터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지윤이 물었습니다. 보조 입구가 있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공식 도면에는 나오지 않는 유지보수 터널이에요. 그 터널이 당신들을 시설의 중심부로 직접 데려갈 거예요. 서연은 비밀 입구를 찾는 자세한 지시사항과 무력화 코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발 민준이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 광기를 멈춰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호가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이 새로운 정보로 무장한 세 사람은 목적지를 조정했습니다. 그들이 좌표에 가까워질수록 도시 풍경은 열린 들판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버려진 산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강 형사가 말하며 낡은 창고 뒤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연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숨겨진 터널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창고 구조물의 일부로 위장된 녹슨 금속문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준호가 이지윤과 강 형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둘 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그들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의 운명이 그들이 다음 몇 시간 동안 할 일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터널은 좁고 습했으며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전진했고 그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고도의 보안문에 도착했습니다. 강 형사는 서연이 제공한 코드를 사용했고 유압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서버와 첨단 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방에 들어섰습니다. 중앙에 있는 높은 플랫폼 위에는 유리 캡슐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십 개의 케이블과 튜브에 연결된 채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지윤이 외치며 캡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다려요. 김준호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차가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자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고 이지윤과 김준호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박상우, 김준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강 형사가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상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벌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딱 제 시간에 오셨군요. 이지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이를 풀어주세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군요.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준이는 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의 독특한 DNA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완전히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예요. 김준호가 경멸의 눈길로 강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루미나티가 내 가족을 잡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박상우는 그들의 교환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몇 분 후 해가 뜨면 우리는 최종 시퀀스를 시작할 거예요. 피닉스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원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이지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으킬 피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라고요? 박상구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가져올 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박상구가 연설하는 동안 김준호는 이지윤이 살짝 근처의 콘솔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중앙 컴퓨터에 접근해 무력화 코드를 입력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상우의 주의를 계속 분산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당신의 계획에 이용한 후에는 그를 어떻게 할 건가요? 박상구는 캡슐 안의 소년을 이상한 매혹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꾼 촉매제로 기억될 거예요. 더 큰 선을 위한 작은 희생이죠. 그 말은 이지윤에게 마지막 반가소해가 되었습니다. 분노의 외침과 함께 그녀는 콘솔로 달려가 서연이 그들에게 준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막아 박상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일련의 삐소리와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시스템이 종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을 담고 있던 캡슐이
쉿소리와 함께 열렸고 케이블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안 돼! 박산구가 포효하며 중앙 콘솔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걸 멈출 순 없어.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혼란 속에서 강 형사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박산구에게 돌아서서 그가 이지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김준호는 캡슐을 향해 달려가 민준을 팔에 안았습니다. 소녀는 약했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빠, 그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단다 아들아, 김준호가 말했고 안도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온 이제 안전해. 이지훈이 그들에게 합류해 세 사람 모두를 꽉 껴안았습니다. 잠시 동안 혼란 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재회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AI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경고, 자가 파괴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바닥에 쓰러진 박산구가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이 장소가 우리의 모든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갈 거야. 강 형사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전에 5분밖에 없어요. 승리를 축하하거나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5명 모두 강 형사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박상우를 포함해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은 벌집의 복도를 달렸고 이제 그곳은 탈출하려고 애쓰는 과학자들과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새벽의 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거리에 도달하자마자 거대한 폭발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벌집은 모든 비밀과 기술과 함께 먼지와 파편의 구름 속에서 자체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지훈, 김준호, 그리고 민주는 서로를 껴안았고 지치고 안도한 상태였습니다. 강 형사는 박상우를 감시하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지훈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국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의 영웅들은 아직 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진실과 여전히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폭풍 후의 이 고요한 순간에 이지훈, 김준호, 그리고 민주는 단순히 서로를 꼭 붙들고 함께 있고 안전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혼돈과 위험 속에서 태어난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들은 이 놀라운 모험의 도가니에서 운명이 만들어낸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점점 더 높이 떠오르며 벌집의 잔해를 비추는 동안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의 영원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